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밀리터리 영화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영화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탑건을 꼽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 국뽕이 눈에 좀 거슬리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이 적지 않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주 조연급 배우들의 비주얼에 더해 화면을 가득 메우는 F-14의 그림은 모두를 감탄하게 하죠. 그런데 왜 그런 F-14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당대 F-14는 해상 전력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대공 전투에서도 밀리는 법이 없는 기가 막힌 기체였습니다. 성능과 비용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기에 당시의 미국은 어떤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에 더 말도 안 되는 비용의 기체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일까요? 미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솔직히 보면 말도 안 되거나 엄살인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핵 잠수함이라거나 소련의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소련의 핵 전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중에 실제고 아니고를 떠나서 미국인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간간히 영화나 미디어에 등장합니다. 잘 훈련된 살인 전문 특수요원이라거나 생물학 병기, 그리고 소련군의 항모 전단의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영화 썸 오브 올 피어스를 보면 미 항모 전단의 주력 항모를 직접 타격하는 소련의 항공 전력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공격에 미 항모 전단의 주력 항모가 속절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전력인 항모가 맘먹고 달려든 소련의 공격에는 무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핵 전력의 충돌이 나기 전에 막는다는 스토리라인이지만 소련의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미국이 계속 느끼고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단일 군사 장비로는 가장 비싼 항공모함이 소련의 미사일 몇 방에 박살날 위험, 침몰하진 않아도 특정 부분의 손상만으로 동작 불능이 될 가능성, 특히 항공모함이란 특성상 갑판과 캐터필러의 일부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전체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약점 때문에 미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 거리에서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을 탑재한 소련의 항공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오기 전에 일찌감치 박살내버리는 것으로 미 해군은 전술 방향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기체가 바로 F-14 전투기죠. F-14는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으며 공대공 능력에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체들을 뛰어넘는 레이더 추적 능력과 동시 교전 능력, 그리고 그 탐지 추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피닉스 미사일은 범접할 대상이 없었죠. 문제는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도입, 운영, 유지 보수의 모든 면에서 돈을 잡아먹는 하마였고, 당시 F-14는 미군이 가진 그 어떤 전투기보다 비싼 기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비싼 걸 좋아하는 미군이라도 도입 운영 비용의 유리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시 주력인 F-15가 아니라 염가형인 F-16을 새로 설계해서라도 만들어내는 마당에 무턱대고 F-14, 그 비싼 전투기에 돈을 때려박았을 리는 없습니다. 항모 전단에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 위협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트볼레프 22M 백파이어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슈퍼캐리어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대양에서 미 해군과 맞닥뜨리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맞수였던 소련 역시 대양에서는 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항공 전력에서 밀리는 해상 전력은 부딪히는 순간 전멸 또는 전투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미 해군의 주력 함대와 싸우는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미사일 순양함을 통해 미군의 해양 전력을 소모시키거나 아예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여 여기저기 뿌려놓는 식으로 대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돈 많은 미국이 총력을 다해 건조하는 슈퍼캐리어를 소련은 그 수만큼 건조할 능력은커녕
건조할 기술력마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해군 함재기는 탐지되지도 않고 미사일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있는 항모에서 이륙해서 소련군 함대를 타격할 상황에 소련은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었죠. 이런 공격적인 미 해군의 행보에 대해서 소련이 동일한 형태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련 역시 항모 전단을 꾸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죠.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건조해서 실제로 운영하기도 했었고 야크 38 수직 이착륙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 해군 항모 전단 수준으로 따라잡기는 요원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도 없었죠. 그래서 신속하게 배치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항모를 도입하기보다는 미 해군 항모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데 주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시스템이 슬라바급 순양함이죠. 전장 186m의 배수량 만톤의 무지막지한 순양함의 임무는 오직 8개의 초음속 대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공 능력과 함께 몇 가지 무장이 있지만 자함 방어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 대한미사일 이외의 임무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당시 기술로는 550km 이상의 거리를 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미사일을 크게 만들다 보니 운영하는 함정도 커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전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군 구축함 몇 척 잡자고 12,000톤짜리 함정을 전용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해안선 내로 미 해군 항모전단이 접근해 오면 미사일로 박살내버릴 심산으로 건조된 함정이죠.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시에 뚫고 나가기 위한 방안이 이렇게 강구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공기에 비해 느린 속력으로 이동하는 순양함에 적대행위 전에 함재기가 탐지된 순간 공격 범위에 들어가기 전에 박살날 확률이 높아서 항모 전단에게는 큰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그렇다 치지만 항공기를 발사 플랫폼으로 가지는 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와 고도를 가진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크기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발사 위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죠. 사거리 1000km 정도의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함대 방공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의 대항 방법과 소련이 실제로 구축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 트볼레프 22 팩파이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